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스몰레터의 브랜드 인터뷰를 영상으로도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대표님으로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냉동만두 브랜드인 토박이 마을의 김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박이 마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의 슬로건은 강원도의 맛과 이야기를 전하는 브랜드 토박이 마을로 하고 있어요. 대표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박이 마을의 규모를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작년 기준 30억 정도 매출을 하셨었죠. 한 35억 정도? 이게 사실 냉동만두라는 분야가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분야일 텐데 작은 브랜드로서 1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성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박이 마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당찬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고 저희 세대가 제가 80년생인데 딱 IMF를 정통으로 맞은 그 자식 세대예요. 네. 사실 그때 집이 많이 힘들었어요. 예, 많이 힘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사실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휴학을 해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제 감자떡 만드시는 걸 배워오셔가지고 그걸 우리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대표님은 그 IMF 전에는 창업에 대한 그런 꿈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없었어요. 창업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제가 전공이 산업 디자인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나름 디자이너로서 포부를 가지고 디자이너가 돼야지, 멋진 디자이너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는데 사정상 그 꿈이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당시. 보통 사실 IMF 때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으로 생각을 전환하기보다는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사판에서 일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떠올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가족분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셨을까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꽤 오래 하셨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페리카나가 전국 판매 1위 했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잘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사업 수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좀 먹는 사업에 조금 친숙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는 사업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감자떡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처음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감자떡이 유행이었어요. 우리는 그때가 2004, 5년 그때쯤이었는데 감자떡이 전국적으로 붐이 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감자떡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희 어머니 손맛이 생각보다 많이 좋으셨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창업 초기에는 그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더 리딩을 하셨던 부분일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대기업을 다녔었고 그 안에서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던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 기반의 그 사업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럼 토박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그 사업을 전개하셨던 부분일까요? 예, 맞아요. 그렇구나. 온라인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는 그러면 대표님이 먼저 부모님께 제안을 드린 부분일까요? 누구 하나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온라인 비즈니스가 이렇게 태동하던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때 옥션이라는 브랜드가 처음 생겼어요. 옥션이라는 플랫폼이 처음 생기고 그 뒤이어서 G마켓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였고 앞으로는 온라인 대세야 이런 얘기만 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해보자. 처음에는 그 전화 주문이나 입소문을 통해서 주문하는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판매하면 어떨까? 라고 시작해서 제가 이제 산업 디자인 학과니까 그래도 조금 익숙할 거잖아요. 그 온라인 쪽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책 사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법 이런 책 사가지고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자사몰을 처음 만든 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토박이 마을 홈페이지입니다.
뭔가 넷플릭스가 비디오 가게로 시작한 것 네. 같은 그런 이야기 듣는 기분인데 네. 그럼 처음에는 전화주문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제 아르마를 네, 네. 주문했던 걸 시작으로 마치 동네 떡집에서 네. 이제 사람들이 사가는 그런 느낌으로 네.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인가 보네요. 예, 그쵸.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온라인 쪽으로 이제 세팅을 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 부모님께서 이제 제품 쪽 위주로 많이 네. 초반에 했던 부분이 맞을까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감자떡이 그 당시에 좀 유행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감자떡이 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토박이 마을 제품을 아르마른 사주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감자떡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원주 지역에만 한 100여 개 업체가 아, 우후죽순처럼 막 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유행이라는 게 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꺼지면서 정말 다 없어지고 지금 강원도 원주에 한 대여섯 개 업체만 네. 좀 남아있다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 저희가 좀 살아남았던 게 아무래도 제품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품력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맛없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감자떡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다른 데는 감자떡 소에다가 떡이 막 두껍고 아. 예, 울퉁불퉁했는데 네. 저희는 좀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었었어요. 아. 그리고 떡 비중보다 안에 들어간 고물, 네. 예, 떡고물 비중을 더 높여가지고 아. 떡을 조금 더 얇게 네. 예, 만들어가지고 사실 떡이라는 게 그냥 떡 자체만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안에 이제 속 같은 게 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먹는 사람들도 네. 즐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유효하지 않았나. 아, 예. 그렇군요. 그럼 감자떡이라는 제품은 기존의 강원도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먹던 제품인가요? 아니면 새로 그때 당시에 유행해서 발견이 된 그런 제품일까요? 전통적으로 먹던 제품인데 아, 그렇구나. 유행을 하면서 생산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감자떡 만드는 방식은 네. 감자를 삭힌다 그래요. 네. 그래서 통에 네. 담아가지고 삭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분을 빼서 그걸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먹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감자 전분을 별도로 이렇게 재분된 감자 네. 전분을 가지고 네. 감자떡의 식감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네. 만들어 놓은 그런 생산화라고 해야 되나? 제조화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런 식의 감자떡들이 지금 먹는 감자떡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이잖아요. 네. 유행했던 수많은 그 F&B 쪽의 아이템들을 보시면 네. 지금 이 트렌드를 잘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유행이라는 거는 돌고 돌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유행에 또 너무 휩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품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 지금 뭐 단 게 유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단 걸 따라가는 거는 네. 단기간엔 좋지만 길게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도 감자떡을 판매하면서 더 달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네. 저희 고객들 리뷰들이 대부분이 달지 않아서 좋아요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 달지 않아서 네. 좋아요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되게 큰 모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유지하려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자극적인 맛들은 좀 추구하지 않는 편이라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걸 하자. 네, 네. 처음부터 오래 갈 수 있는 거를 하자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 네, 네. 거네요. 이게 사실 처음 창업의 계기는 어떻게 보면 가세가 기울면서 시작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걸 처음에 시작했을 때 초기 1년이 되게 잘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이거 하면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럼 더 길게 유지하려면 당연히 오래 갈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오픈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픈빨이 사실 또 오래 못 갔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냥 집에서 시작하던 게 이제 2005년에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 그냥 잘 됐어요. 1년 정도 잘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래도 성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걸 해서 네. 제대로 마케팅하자. 네. 제대로 판매하자는 마음으로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있었죠. 그러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잘 됐을 때 그때는 주로 고객분들이 강원도에 계신 뭐 주변 동네 분들이셨을까요? 아니요, 주로 다른 지역이었어요. 아, 처음부터도 예. 그랬구나. 전화 주문을 어떻게 그러면 그분들을 알아가지고 하게 되신 걸까요? 처음에는 부모님 지인들 네. 같은 경우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네. 전국에 많이
거점을 두고 계실 거잖아요. 아, 그래도 오래 사업을 장사를 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형제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경상도, 뭐 전라도, 뭐 경기도, 서울 다 계셨으니까 그래도 많이 도와주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 지인을 통해서 건너 하면서 점점 네. 퍼져 나갔죠. 네. 근데 특히 경상도 쪽이 네.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저희가 좀 특이한 점이 그 단체들, 단체 주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단체 주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단체, 성당, 네. 교회, 네. 절도 있더라고요. 네. 절 같은 경우에 떡이나 만두를 좀 약간 고기가 들어가는 예, 예. 일반 성도들은 드시겠죠. 예. 특히 성당 같은 경우가 되게 저희한테 주요했던 게 성당은 헌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당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도들끼리 바자회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그런 데서 수익을 올려서 그걸 성전 건축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데 거기에 저희의 제품들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경상도 일대에 있는 성당 몇십 군데 성당에서 한꺼번에 주문이 막 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한 1년 시들했다가 다시 좀 이게 잘 되기 그렇구나. 시작하는 시점이 생긴 거죠. 그럼 처음 1년이 잘 됐고 살짝 이제 좀 주춤하다가 주춤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단체들에서 이제 주문을 네네. 넣는 방식으로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 주신 포인트 중에 중요한 게 제품력에 대해서 또 중간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네. 재구매로 많이 이어졌던 네네.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대표님이 혼자 한 창업이라기보다 부모님이랑 함께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분들이랑 같이 함에 있어서 처음에 어려움은 없으셨을지 처음에 어려움은 정말 많았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어려웠던 건 돈. 돈이죠, 돈. 어, 자금. 네. 저희가 거창하게 뭔가 투자금을 넣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감자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때 당시 뭐 IMF 맞았다고 하는 수준이 정말 심각했어요. 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휴학을 했을 정도니까 네. 등록금 없고 6개월 타 지역에서 다녔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자취할 집도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얹혀 살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었어요. 제가 휴학을 하게 된 것도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이 한 10만 원이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집에서 돈을 꿔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거니까 당연히 제일 힘든 건 돈이었죠. 자본. 그래서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것도 그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취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입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요 직장인 신용대출이었어요. 직장인 신용대출로 돈을 끌어가지고 그걸 다 우리 토박이 방안에 넣었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때 포장 비닐 사고 원료 사고 그런 작업들도 하고 제 월급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꾸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부족하죠. 아무리 뭐 장사가 잘 되더라도 돈을 벌면 또 그만큼 또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확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사실 지금도 돈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사실 스몰 브랜더가 되게 다양한 창업가분들을 뵈면서 사실 저희 또래 지금 세대 창업가분들 말고 그 윗세대, 그 윗세대까지 이제 뵙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만약에 이제 창업 자체를 이제 윗세대 분이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기도 하고 같은 동업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 충돌이 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네. 거는 많이 없으셨나 보네요. 의견 충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견 충돌은 지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오히려 이제 급하니까 의기투합이 됐던. 맞아요. 초창기에는 딱 중심이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가장이시고 네. 하니까 좀 아버지 말씀들을 많이 따랐죠.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내 의견을 내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예, 한 방향만 보고 그냥 같이 그냥 밀고 나갔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었고 예. 아버지에게 어쨌든 뭐 이커머스를 제안했을 때도 아버지가 하자고 그냥 바로 선뜻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건 되게 빠르세요. 예. 그렇구나. 예, 그러셔서 네. 어느 정도 저를 좀 믿어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어떻게 보면 좀 닮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도 보면은 네. 막 새로운 거 금방금방 받아들여 주시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언제부터 만두를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그게 한 2007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두를 시작을 하게 된 게 감자떡이 이제 잘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감자떡 속에 만두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마침 같이 파트너를 하셨던 만두 제조 공장 대표님하고 좀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아, 예. 그러면 창업한 지 한 3, 4년 후부터 그런 예, 그쵸. 진행이 된 예. 거군요. 예, 그럼 지금은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 어떤 걸까요? 지금도 역시나 그때 만든 감자 만두가 여전히 1등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감자만두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의 어느 정도 퍼센트가 감자만두 비율일까요? 한 20%는 될 것 같은데요. 음. 예. 품목으로 하면? 예. 전체 지금 품목이 몇 가지, 어떤 품목들이 있어요? 품목들이 한 30가지 정도 있는데 그 감자 만두를 비롯해서 다양한 만두 종류가 네. 있고 그다음에 메밀전병 네, 그리고 감자떡, 네. 수수부꾸미, 감자 옹심이 음. 그 최근에는 생감자 옹심이 수제비까지 주로 지역성을 많이 띈 음식들 아. 예, 그런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죠. 이렇게 다양한 30가지가 넘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실까요? 새로운 아이템을? 일단 저희는 강원도기 때문에 이름이 토박이 마을이잖아요. 네. 그냥 토박이 마을도 이름이 그냥 단순해요. 우리가 그냥 강원도 토박이니까 라고 해서 그냥 저희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처음에. 처음에는 이름이 강원도 토박이 감자떡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아이템을 늘리려면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은 토박이라는 정체성을 가져가되 좀 더 다양한 제품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해서 토박이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죠. 그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예. 마치 던킨 도너츠가 도너츠를 빼고 던킨이 된 것 같은 네, 네. 그런 구조네요.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각각의 제품이 타겟이 좀 다르다든지 한 게 있을까요? 타겟을 다르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시도를 해봤는데 네, 결국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케팅 책에 나오는 거는 마치 되게 네. 이게 모범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네.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매출이 예를 들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타겟 즉 기존의 고객분들이 또 새로운 것도 사드시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건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저희가 이제 타겟이 되는 연령층이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한 30대 중반부터 7, 80대까지.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20대나 30대 초반을 타겟으로 막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분들도 결국에는 나이를 먹어요. 당연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한테 오게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더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그쵸. 그분들은 우리한테 오신다라는 그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토박이 마을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하는 만두 같은 경우 혹시 타겟이 되게 연령층이 다양한가요? 예를 들면 비비고라고 하면 비비곤 다양하죠.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주로 이제 시니어층을 네. 타겟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대기업을 상대로 뭔가 어떤 점을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만두를 만드시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저희는 가장 큰 건 지역색이죠. 강원도라는 그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들처럼 범용 제품보다는 지역성을 좀 특화시킨 상품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그 산나물 만두라든지 그런 강원도 산나물이 들어간 제품이라든지 네. 강원도도 감자잖아요. 네. 강원도 사람들은 다 별명이 한 번씩은 거쳐가요. 감자. 그쵸. 감자. 예. 저희도 주요 테마들이 감자를 테마로 한 제품들이 많아요. 지역성을 띈 제품을 신제품으로 많이 내고 그리고 대기업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물론 대기업들이 제품력이 아주 좋죠. 네. 예.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거는 의사결정의 속도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시장에 대처하는 좀 기민함. 그런 것들을 저희는 되게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겨요. 예.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강점이 아니었나? 네,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설득이 많이 되는 포인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은 정말 대중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뭐 전문성을 띈다든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강원도라는 특색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강원도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대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은 정말 대량 생산되는 것들을 네. 생산해야지 제품의 단가도 내려가고 저희도 물론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만 네. 대기업 정도의 대량 생산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오는 제품 중에 감자 옹심이나 옹심이 수제비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건 대기업에서 하기 힘들어요. 수익성이 안 나와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는 요소가 아니었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로컬 브랜드 같은 네. 경우에 객단가가 좀 높으면서도 뭔가 수제 제품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토박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또 그와는 좀 차별화되게 냉동만두를 네. 가지고 가잖아요. 좀 네. 또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우선은 완전 수제는요, 그 로컬의 한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완전 수제로 하면 대량 생산이 너무 힘들죠. 그쵸. 완전 수제라고 하면은 일단 객단가가 높아져요. 그쵸. 예. 그래서 소비자가가 높아지죠. 예,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지금 인건비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사실상 힘들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 정말 너무 좋은데라고 해도 사람들은 비싸면 안 사거든요. 그쵸. 적어도 고객들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가격대에 맞춰야 돼요. 네. 저희도 물론 되게 비싼 거 해봤는데 여태까지 다 실패했어요. 아, 예,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진짜 괜찮았던 상품이 만두 중에서 쭈꾸미 만두를 했었어요. 네, 쭈꾸미 왕만두. 되게 비싸요. 원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한 1kg짜리 판매를 하려고 해도 한 2만 원 이상밖에 네. 판매가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만두 1kg짜리 2만 원에 사기 힘들거든요. 그쵸. 예, 분명히 맛은 있었는데 저희도 그냥 간식 먹으면 그거만 먹었어요. 맛있어서. 근데 결국엔 판매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저희는 계속해서 애적으로는 싸운다고 봐야 돼요. 그쵸. 이게 사실 식품 쪽은 특히나 또 재구매가 중요한데 가격이 높으면 사실 재구매가 선뜻 일어나기가 좀 어려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저희 뭐 새우만두도 있었고 주로 해산물이 많이 실패했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가 치즈 들어간 거 네. 치즈 들어간 거 다 실패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처음에 그 토박이마을 예. 제품들을 봤을 때 느꼈던 인상은 마치 코스트코나 이게 식자재 마트에서 찰법한 양과 패키지의 느낌인데 실제로 맛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만두를 찔 때마다 설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혹시 뭔가 의도된 패키지의 디자인이나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지. 반반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희 모토가 강원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촌놈이니까 촌스럽게 가자. 아.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예, 가장 큰 건 또 비용적인 문제죠. 지금 정말 패키지 좋은 로컬 브랜드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패키지를 좋게 만들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보통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게 그쪽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원 사업을 실제로 해본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는 그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어떤 게 일단 존재도 몰랐기 때문에 네. 나름 자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용 절약이 제일 컸어요. 그쵸. 본질에 집중을 한 예,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간소화하자라고 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 파우치, 폴리프로필렌 파우치 같은 거, 네. 그런 파우치 같은 경우에 그 롤 단위로 생산을 하거든요. 네. 한 번 패키지를 만드는데 2, 3만 장이에요. 그게 제품별로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쵸. 그걸 보관하는 창고도 문제고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쓰고 있는 기성 파우치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방식으로 가자. 스티커는 한 번 생산하면 뭐 1000단위로 시작을 하니까 그쵸.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제품을 다양화시켜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 그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퀄리티가 좋을 순 없죠. 패키지 퀄리티라기보단 패키지 디자인이 그쵸. 그쵸. 좋을 순 없었죠. 또 하나는요, 유일하게 오프라인 쪽에서 판매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농협 그 로컬 푸드 코너에서 판매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판매할 때 그 진열 쇼케이스에다가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패키지가 되게 잘 된 거가 네. 안 보여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안 보여요, 그게. 네. 예. 스티커로 이렇게 패키지에 붙인 다음에 겉에 투명하게 가서 속에 내용물이 비치는 다 걸 보이는, 네. 놓으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박이마을 제품이 푸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투명해서 오히려 되게 네. 푸짐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네. 것 같고. 그래서 네.
이게 더 눈에 잘 띄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간 이유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게 농협에서 당시에 조금 팔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어떤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맞을까요? 예, 지금은 한 군데서도 안 팔아요. 아,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온라인 판매도 있지만 또 다른 유통으로는 이제 뭐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프라인으로 몇 번 나갔다가 철수를 다 했어요. 가장 큰 건요, 관리. 왜냐하면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나가면은 소비기한 관리도 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마냥 진열에 있으면 소비기한은 계속해서 가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직접 그쵸. 하니까 사실상 소비기한이 저희가 길게 유지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다 나가니까. 네.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저희가 정신을 딴 데 팔아도 네. 거기서 묵혀 있다가 네. 고객들한테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 구매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 품질 문제가 식품에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오프라인 나가는 거 하지 말자라고 네. 해서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아. 예, 저희 거 타셔가지고 그냥 식당 같은 데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네. 계시긴 계세요. 네. 근데 그건 논외로. 그쵸. 예, 어차피 그분들이 구매하셔가지고 그쵸. 판매를 하시는 거니까. 또 하나는 희소성이죠. 오프라인에 많이 풀리면은 네. 구하기가 쉬워지고 가격 관리도 쉽지 않고.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 뭐 대표님 부모님도 예전부터 사업을 하셔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로컬 브랜드라고 하면 뭔가 겉으로 보이는 예쁜 거나 프리미엄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패키지라든지 마트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전부 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 가능해지는 네.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혹시 업무 하시면서 숫자 같은 거는 얼마나 자주 보시고 어떤 숫자를 중심적으로 많이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중요하죠. 네. 예, 거의 20년 동안에 제가 봤던 숫자들은 주로 매출보다는 유입 경로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온라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오늘은 누가 얼만큼 들어왔고 네. 누가 구매를 얼만큼 했냐 이 정도 수준? 네. 사실 그거 말고 나머지 숫자는 제가 좀 약해요. 지금은 모든 숫자를 다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럼 유입 경로를 보시고는 어떤 식으로 실무에 반영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 자사몰로 들어오는 70% 정도가 북마크로 들어와요. 오, 예, 그거 진짜 놀랍다. 예, 네. 충성 고객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아.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약간 이제 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었던 게 SNS 네. 그쪽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네. 게 요즘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건 또 신규 고객인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신규 고객에 집중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례가 윙잇이라는 그 식품 쪽 커머스 플랫폼이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앱을 만들고 나서 매출이 급상승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제품을 사는지 보니까 아예 쇼핑이라는 폴더를 두고 사람들이 장 볼 때마다 거기 열어가지고 앱을 클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쇼핑 탭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잘 보이게끔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속박이마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더 선명한 이유로 앱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앱을 굳이 안 만드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지금도 앱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있어요? 근데 앱을 활성화는 안 시켰죠. 저희는 근데 또 그 차이가 있어요. 앱을 초창기부터 만들었는데 네.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이유가 저희 고객층이 그렇죠. 연령대가 연령대가 있으세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앱을 다운 못 받으세요. 근데 북마크로 들어온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네.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사이트에 가서 PC에서 바로 가게 만들어서 네. 그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남겨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게 더 편리한 예, 그냥 바탕화면에 그 바로 가게 만들어놔서 네. 그거 바로 들어가면 그게 북마크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앱보다는 지금 있는 타겟에서 모바일 웹이 맞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아. 예.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 앱도 한번 론칭을 해봤고 마트도 들어는 가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되게 가볍게 잘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원래 대표님이 그런 성향이신지 제가 좀 원래 얕아요. 원래부터 네. 창업했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잘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셨어요? 호기심이 많아요. 저는. 아. 호기심이 많아서 정말 이것저것 다 해봐요. 아. 그러니까 안 해보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장비 보세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호기심 있으면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 비용을 쓴다는 네. 건데도 불구하고 아깝거나 하진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제 개인한테 하는 투자는 사실 근데 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뭐 회사 단위로 하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죠. 그리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비용 절약이라는 딱 중심이 되는 모토는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호기심을 거기다 투영을 시켜요. 이게 사실 네. 그때 대표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은 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네. 실행이라는 게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렇게 잘 브랜드를 성장시켜 오신 거는 저는 구할이 거의 성실하게 계속 실행을 하시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네. 생각 없이 실행해가지고 망친 것도 많아서. 아니요. 이거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완전 동의하는 게 시도의 비용이 막 진짜 내가 직접 발로 뛰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작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판매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주로 판매하고 계신 채널은 어디서 주로 판매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중심이 되는 건 자사몰이 가장 메인이고 남들 다 하는 그냥 네.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또 그렇다고 모든 채널에 다 들어가진 않고 자사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카카오 메이커스, 우체국 쇼핑. 아, 우체국 쇼핑에도 들어가 예, 있었구나.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G마켓하고 토스 쇼핑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우체국 쇼핑은 저는 되게 생소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나요? 이런 작은 브랜드에서? 우체국 쇼핑은 작은 브랜드에서 특히 지방은 많이 해요. 아, 그렇군요. 우체국 쇼핑만 의지해서 하는 브랜드들도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수수료가 제일 낮은 데는 아마도 자사몰이랑 스마트 스토어일 것 같고 가장 높은 데 수수료는 몇 %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G마켓이 한 15% 될걸요? 아, 그게 최대. 그 정도고. 아, 네. 근데 카카오 메이커스 같은 경우에 좀 높죠. 그쵸. 예, 거기는 CS랑 제품 업로드 촬영 거기서 다 하니까. 네. 30% 언저리. 네. 예. 아, 그렇군요. 예. 거의 지금 창업하신 지 거의 20년 가까이 네. 됐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커머스라는 거에 태동을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제대로 겪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선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경쟁 격화가 가장 심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예전하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돈이 안 들어도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들이면은 안 되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초창기보다 플랫폼 수수료는 낮아졌어요. 아, 그들도 경쟁을 하니까 그런 네. 거보다. 근데 광고비는 더 높아졌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사업자들한테 나가는 돈은 훨씬 많아요. 오히려 그 플랫폼들 입장에서는 네. 들어오게끔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광고비로 더 많은 네, 이제 네. 돈을 쓰게끔 하는 그쵸. 그런 구조가 된 거네요. 예, 예. 아.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사업하시는 P나 F&B 쪽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관련해가지고 팁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네. 또 하나의 긍정적인 것들은 그래도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돈을 안 들인다기 하기보단 돈을 적게 들이고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SNS 같은 유용한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이 보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 찾아가 보고 최신의 트렌드에 대해서 네. 계속 습득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좀 오만한 것 같아요. 저도 오만했거든요. 네. 아, 그러신 적이 있으세요? 왜냐면 제가 보는 불과 성우 대표님은 계속 시도를 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시도를 하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태까지 지원 사업 같은 거 한 번도 안 찾아봤다. 오만한 거죠. 왜냐면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어. 막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들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그런 지원 사업들을 참여해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세상 진짜 넓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네. 난 왜 그동안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것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느끼고 혼자 되게 한탄을 많이 하고 자책도 많이 했어요. 예.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되고 오만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를 제일 사업하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 운동선수들도 네. 완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를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코치랑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해도 계속해서 뭔가 이제 맞아요. 외부의 자극들을 네. 받아들여 가면서 이제 새로운 훈련법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사업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아 그냥 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좀 바쁜데 왜 새로운 거를 해봐야 될지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표님 사례 들어보니까 진짜 확실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자기가 사업을 운영하던 게 계속 정체라 그러면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네. 그걸 빠르게 진단하면은 네. 진단해서 그걸 실행에 옮긴다면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내 고집대로만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계속 이거는 내가 꼭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운영의 뭐 철학이나 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자 다 포부가 엄청 나잖아요. 그 포부를 가지고 뭐 나중에 이 기업을 더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나중에 뭐 대기업으로 엄청나게 막 키우고 싶어가지고 무리를 하거든요. 사실 그 사이에 저도 무리를 한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모의 성장을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그냥 내실을 기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로 좀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 브랜드를 뭔가 엄청나게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희를 찾는 찐 고객들,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걸로 가고, 물론 찐 고객이 고정되면 안 되고, 차츰차츰 계속 확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뭔가 무리를 해가지고 제품 품질의 하락으로 간다. 그거는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신조라고 하면은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자. 예, 그런 부분. 네. 저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 더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창업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스타트업을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년 무리하는 목표를 잡는 게 스타트업의 생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사를 다녔었던 부분인데 나무가 성장할 때 나무가 설마 매년 2배 성장을 생각하면서 자라나진 않듯이 그쵸. 사업 안에서도 이게 무리해 가면서 이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스몰 브랜더만 해도 이제 정량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보다 요즘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올해 이런 걸 해야 적합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더 훨씬 더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초반에는 사실 어느 정도 그래도 나무가 자라야지 그때부터 쭉 잘 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걸 계속해서 매년 무리한 성장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될까라는 의문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규모가 큰 게 또 자랑은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재구매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실 때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계속 비슷한 그 대답을 드리자면 우선 제품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무조건 친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몇 년 전부터 저도 그냥 저 또한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고객들하고 싸우려 들지 말아요. 결국에는 싸우고 나면요 싸운 당사자도 후회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결국 후회할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고객들하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크고 그게 이제 친절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인정하고 그만큼의 또 보상을 고객들한테 해주자. 그쵸.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택배 실수 같은 경우를 발생을 해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잘못된 제품이 가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웬만하면 다시 보내드려요. 교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다시 네. 그냥 보내드려버리는. 예, 다시 보내드리고 예. 거기에 뭐 서비스를 더 추가해서 네. 보내드린다든지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처를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해드리면은 그 고객들은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려고 좀 애를 많이 써요. 그 초반부터 뭐 예를 들면 감자떡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자만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10년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 고객의 반응이나 피드백이 일관되나요? 아니면 좀 변화가 있으실까요? 거의 일관돼요. 어. 예, 일관되긴 어. 해요. 근데 이제 네. 레시피는 똑같은데 맛이 변했네요. 이런 것들은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맛이 근데 변해가지고. 레시피는 계속 똑같은데도 사람들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있죠. 예. 그러면 대표님이 주로 고객분들의 반응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내용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재구매율을 많이 보고요. 리뷰 많이 보죠. 예, 고객 리뷰를 보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다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좋은 리뷰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양분으로 삼아서 제품 개발에 투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중에 두부김치만두라든지 이번에 새로 나온 두메소만 메밀만두 같은 경우에는 리뷰에 집에서 만든 맛이라는 리뷰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예. 우리의 고객들은 공장에서 만든 그 맛보다는 집에서 만든 맛을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제품을 만들 때 좀 자극적인 것들은 피하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리뷰에서 나오는 반응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아까 초반에 강원도 고객들보다 지방 뭐 전라도나 경상도, 특히 경상도에서 반응이 뜨거웠다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지역성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걸 경상도 분들을 통해서 많이 느껴요. 일단은 20년이 됐잖아요. 네. 거의 20년 전 정도에 그쪽에서 감자만두가 뜬 게 거기서 뜬 거예요. 네. 경북 포항, 울산, 부산 이쪽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막 붐 일어나듯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은 만두를 잘 모른다고. 예. 왜냐면 사실 강원도도 그렇고 만두라는 건요 원래 이북 그쵸. 음식이래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추운 지역에서 발달한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뭐 교통이 발달하고 뭐 글로벌 시대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익숙한 음식들이 그쵸.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분들의 음식을 잘 모르듯이 그러니까 만두에 대한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었던 거죠. 경상도 분들이 맛을 보시고 소리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전화만이었어요. 네. 네. 이게 가격도 네. 괜찮은데 진짜 손만두처럼 맛있으니까 네. 이제 그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뭐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래도 그 지역의 음식 문화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명절에 사실 먹는 음식이 되게 아직까지도 지역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가장 큰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강원도 지역에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게 아니에요. 설날에 만둣국을 먹어요. 떡도 없는 만둣국이에요? 근데 그것도 바뀌어서 지금은 떡 만둣국을 드시는데 예전에는 아예 만둣국. 아예 만둣국을 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이 말에도 동의 안 하시는 강원도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말이에요? 그 떡을 우리도 떡국 먹었어 뭐 이렇게. 그치. 예, 그럴 수 그거는 있어요. 개인 차이가 예, 있으니까. 예, 그쵸? 근데 보통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 이제 와이프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와이프랑 얘기를 하는데 설날 때 거긴 떡국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만둣국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선 특이한 게 만둣국도 김치 만둣국이에요. 어렸을 때 경기도 쪽에 잠깐 이사를 갔을 때 식당에서 만둣국이 나오는데 고기 만둣국인 거예요. 예, 저는 그 전까지는 김치 만둣국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경상도 분들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음식의 문화가 다른 거. 이게 사실 요즘 막 이것저것 다 발달해도 그거 자체가 그냥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파주니까 사실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떡만둣국을 먹고 그리고 김치만두 아니면 호박만두가 들어가고 뭐 약간 이런 좀 더 담백한 만두류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경상도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소한데 또 맛이 있으니까 이제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두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또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거긴 적었던 거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만나봤던 브랜드 중에 토박이 마을이 카카오를 진짜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 메이커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 스토어, 톡 스토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거 또한 대표님이 여러 시도를 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카카오 메이커스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범접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랑 어떻게 하면 카카오 메이커스는 좀 잘 될 수 있는지 같은 팁이 있을까요? 사실 카카오 메이커스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자체적으로 브랜딩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연락이 왔었어도 같이 뭐 틀어지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카카오 메이커스랑 같이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MD분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저는 MD분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카카오를 찾아가요. 카카오 본사를 찾아가서. 예, 본사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정말 자주 찾아가요. 예, 그리고 얘기 많이 해요.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같이 소통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MD분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시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신뢰와 동의를 쌓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네. 제품들을 하나하나 좀 개발을 하는 그렇죠. 거. 되게 충분히 그 제품을 이해시키고 네. 이제 하는 부분. 예, 그리고 네. 메이커스에서 또 성공하려면 제품 자체로는 판매 소구점이 명확한 게 좋아요. 판매 소구점 같은 경우에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특히 메이커스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커머스가 네. 크게 세 가지잖아요. 선물하기, 톡딜, 그 다음에 메이커스. 그 세 개의 고객이 다 네. 다르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톡딜 같은 경우에는 좀 대중, 좋게 말하면 가성비, 가성비를 추구하는 네. 고객들이 많은 반면에 메이커스는 와디즈나 아이디어스 같은 플랫폼이랑 약간 유사하다고 그렇죠. 예, 봐야 크라우드 돼요. 펀딩이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고객층들이 많다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연령층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품이 무조건 싸다고 사지 않아요. 좋아야지 사요. 좋아야지. 자기한테 맞다고 해야지.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을 어떻게 보면 로컬 브랜드에 있는 좋은 제품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잘 얘기가 돼도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MD분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카카오 메이커스는 제품 촬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컨셉 잡는 거 그리고 상세 설명조차도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다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기 때문에 그 MD분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면은 제대로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만들 수가 없어요. 그쵸. 상세 설명. 그런 것들이 다 맞아야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근데 무조건 뭐 모든 제품을 다 성공한 건 아니고 예. 가장 잘 된 펀딩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 펀딩이 됐을까요? 몇 개 있는데 그 산나물만두, 두부김치만두, 그 다음에 생감자, 옹심이, 네. 수제비 요 세 가지 정도는 한 번 할 때마다 1억 이상은 나갔던 것 같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또 생각나는 게 가볍게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메이커스 같이 혹은 뭐 와디즈나 텀블벅 같이 어쨌든 간에 리소스가 꽤나 투여가 되는 그리고 데드라인이 너무 명확하게 있는 그런 시도들은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뉴스레터나 책에 소개하는 게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가볍게 시도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사실은 이제 제품이 이게 시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소스가 될 수는 있어도 그걸 할 때 대충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거 시장성 없다라고 판단하면 사실 그 실험 자체가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네. 대신에 대표님은 이제 그렇게 또 집중해야 될 거는 그 시기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MD분들 계속 자주 가서 사실 만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그렇게 집중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산나물만두 지금 두부김치만두, 생감자, 옹심이, 수제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사몰에서도 지금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 메이커스랑 다른 점이 뭐냐 그쵸. 이런 것들이 생길 수 그쵸.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료가 되는 감자를 저희가 품목 보고를 할 때는 이걸 국산 감자로 네. 하지만 국산 감자면은 국내 아무 지역에서나 네. 나는 것들을 네. 가져와서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것만큼은 강원도 감자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예. 표기를 다르게 또 실제로 예, 또 예. 그렇고 네. 예, 실제로 아예 그때는 강원도 감자만 무조건 써요. 예, 그런 식이에요. 엄청 한 끗의 기획을 예. 넣어버리는 거구나. 네. 예. 엄청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 예.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재구매율에 되게 중요한 거나 아니면 고객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친절함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네. 고객 관리 안에서 자동화와 한 땀 한 땀 이제 고객과 소통하는 거에 그 관리 비율을 어떤 식으로 맞춰가고 계신지 궁금해요. 근데 자동화에 대한 거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택배 포장 기계도 자동 네. 기계 들여놨거든요. 그렇구나. 예. 네.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있고 전화 주문 같은 경우에도 자체 ERP라 그래요. 그거를 그 코딩하는 친구랑 해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이지어드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안 쓰시고 안 쓰고 그냥 우리 자체 우리한테 최적화된 거. 그래서 고객 주문을 받아가지고 원래 이게 처음에는 고객 주문을 받을 때 그 택배 프로그램에 올릴 때 엑셀 시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직원이 막 두세 명이 있어서 네. 주문을 했을 때 전화하신 분들은 전화를 또 하시기도 해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중복된 게 올라가서 그치. 두 개가 발송되는 경우들도 네, 발생하고 네. 그런 게 다 문제가 되니까 네. 차라리 하나의 그냥 서버를 두고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각자 자리에서 주문 입력해가지고 한 군데 모이면 거기서 바로 송장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 어드민은 개발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나요? 비용 안 들었어요.
예, 그게 지인으로 예, 같이 그냥 그분 인건비 정도. 예, 인건비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 주신 택배 자동으로 싸는 그 기계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2천 정도 듭니다. 2천만 원. 그러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긴 예, 하네요. 예, 예. 그 같은 크기의 박스를 여러 개로 살 때는 그게 좋아요. 네. 한 속도가 한 20-30%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사실 뉴스레터에 다뤘던 브랜드 중에 키즈월드라는 덴마크 브랜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인건비가 2배, 3배씩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곳들은 그 택배 자동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선 사실 사례가 저는 많이 본 적은 없거든요. 특히나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멀지 않았구나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택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통 F&B 쪽 사업, 특히나 이렇게 냉동식품을 할 때 물류라든지 택배비 때문에 부담이 많이 돼서 시도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아이스박스로 막 나가야 네. 되고 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실까요? 어떠세요? 택배비 관련해서는?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월 단위로 몇 박스 이상은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일단 택배비를 떨구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네. 그런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거래하면 되죠. 근데 사실 저희가 받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 그거를 시중에서 소비자 가격으로 치면 거의 대여섯 배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차이 많이 나요. 그 업체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찾아보셨어요? 처음에는 영업을 와요. 네, 영업을 오는데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이 찾아봐가지고 서로 비교 견적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또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귀찮은 작업들을 많이 예. 해봐야지 그게 가격 협상이 많이 예, 되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그거랑 아니면 이제 박스 테이프. 박스 네. 테이프도 다 돈이잖아요. 네. 그 박스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거 저희가 예전에 나름 브랜딩 한다고 박스 테이프도 인쇄해가지고 토박이 마을 뭐 냉동식품 그런 걸로 뽑았는데 그거는 그냥 기성 사요. 그게 더 싸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네. 또 힘을 줄 필요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지금 택배 자동화라든지 어드민도 이제 그 되게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주셨는데 CS 쪽은 사실 자동화 하기에는 시니어 분들이 고객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건 네. 어떤 식으로 지금 CS 쪽은 자동화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CS 쪽은 자동화를 사실상 솔직히 힘들죠. 감정의 영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그건 있어요. 좀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가 좀 상대를 한다든지 그 연령층에 맞춰서 네. 성별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 여성분한테 신경질 내고 막 구박하시는 고객님들은 남자가 받으면 친절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네, 있어요. 그쵸, 예, 예.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계적으로 가면은 고객을 떨어뜨리는 맞아요. 예,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요새는 전화보다는요 채팅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시니어분들이라도. 시니어분들도 카카오 채널로 네. 많이 물어보세요. 네. 저희도 채팅으로 답변하면 되니까 점점 근데 그게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전에 전화를 한 번에 받는 직원이 한 4-5명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구나. 네. 예, 지금은 그냥 2명이에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전체 매출에서 전화 주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도 한 20%는 되지 않을까요? 오, 상당히 높은 네, 편이네요. 네. 아, 그렇구나.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자동화 안에서 사실 AI를 빼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성우 대표님 저희 뉴스레터에 사례로 소개될 만큼 AI 잘 쓰고 계신 부분인데 어떤 쪽에 AI를 주로 많이 쓰시는지 지금이랑 그리고 앞으로 어떤 쪽으로 많이 쓰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AI는 지금은 모든 영역에 다 쓰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돌고 돌아가지고 정착을 한 게 챗GPT랑 제미나이를 그냥 기본으로 써요. 챗GPT에서 하는 영역이 있고 제미나이에서 하는 영역을 좀 네. 나눠서 쓰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제미나이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네. 예, 나노바나나 이미지들을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비용 절약의 측면에서 기존에 촬영한 제품이 있어요. 한 접시에 나온 만두가 있어요. 제품만 찍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DP용으로 막 갖다 놓잖아요, 네, 이것저것.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오로지 제품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AI로 바꿔요.
처음에 눕기처럼 예. 눕기 컷처럼 하나 딱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배경은 네. 되게 AI로 예. 조절해서 네. 쓰는 네. 그런 것들이 많고 최근에 이제 설 선물 세트 준비하느라고 패키지 사진하고 음식 사진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썸네일을. 네. 지금 아마 저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키지 사진이 있으면 주변에 이제 조리된 음식들이 딱 있어요. 네. 그거 전부 다 AI로 합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예전 같았으면 시간과 그쵸. 노력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네. 샘플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다 비용인데 근데 그런 거 없이 예전에 찍었던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혹은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접시까지도 바꾸면 되잖아요. 그릇이나.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 안에 제품들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보이게 해서 지금 선물 세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의 이미지 생성 도구를 쓰고 있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어디에 문서들 네. 페이퍼 낼 때는 GPT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GPT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언어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GPT를 쓸 수밖에 없었고 얘가 저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쵸. 굳이 그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해줘도 얘가 알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좀 편리해서 써요. 근데 솔직히 이미지는 별로예요. 이미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중간중간 AI를 껴서 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소라나 이것 또한 제미나이에서도 하루에 영상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로 쓰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클링을 쓰기 시작했어요. 클링이 이게 중국 서비스예요. 근데 아시아권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동양권 사람에 대한 표현을 잘해준대요. 무조건 저희가 촬영한 걸 쓰지만 그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그런 걸 좀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룸 같은 경우에는 네. 눕기 거 한꺼번에 출력할 때 필요할 때만 비용 지불하고 써요. 그게 나가지고 아, 배경 제거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여러 한 100장 사진을 한꺼번에 할 때는 네. 그게 좋거든요. 이번에 저희랑 했던 실험 중에 또 되게 재밌어 하셨던 게 틱톡을 시작한 네, 거였잖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틱톡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10대, 많게는 20대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만 사용하는 그들만의 플랫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틱톡 쪽은 쳐다도 안 보고 있었고 틱톡 아이디도 없었죠. 예전에 틱톡 아이디 만들었다가 적응이 안 돼서 탈퇴했었거든요. 근데 스몰 브랜드랑 미팅하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틱톡은 5, 60대가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 그리고 업로드한 시점이 아마 12월 30일인가 아마 그쯤일 거예요. 12월 말 정도에 휴일 전날 올렸어요. 사실 그때가 쇼핑이 제일 적을 때거든요. 네. 예, 쇼핑으로 구매하는 게. 네. 그때 그냥 시간에 쫓겨서 올렸는데 그 영상이 그냥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 주말 사이에 그 쉬는 3일간에 쌓였던 주문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틱톡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느꼈던 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면서 주문이 들어오는 규모가 달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또 하나는 보통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면 카카오톡 채널을 메시지를 보내거나 네. 아니면 톡딜 진행하거나 네. 카카오 메이커스를 진행한다 그러면 혹은 쿠팡의 뭐 골드박스, 뭐 반짝 세일 이런 걸 진행한다고 하면은 그 플랫폼에서만 주문이 확 늘어나잖아요. 근데 틱톡 영상이 10만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희가 판매하는 모든 채널이 동시에 주문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체감이 될 정도로. 예, 네. 체감이 될 정도로. 그리고 와, 월요일날 죽었다. 그리고 물량 준비가 이만큼 안 돼 있는데 어떡하지? 저한테 따로 연락 오셨잖아요. 네.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생산도 그만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을 못 해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도 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저희 생남정심이 수제비는 진짜 하루하루 생산하고 있어요. 받으신 분들은 좋죠. 바로 만든 걸 드시니까. 그치, 재고가 쌓일 일이 없으니까. 예, 예. 저희는 지금도 그래서 생산이 딸려요. 그 현상이 지금 거의 한 지금 3주째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경험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SNS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건 다 해봐야 된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한 거와 시장은 다를 수 있다. 틱톡의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많을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틱톡이 사실은 단점이라면 단점이 댓글이 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 플랫폼 네. 중에 하나인데 우리 토박이마의 영상 같은 경우 댓글도 굉장히 네. 진짜 고객분들이 잘 그러니까요. 좋은 말로 달아주시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예, 네.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틱톡 영상 고작 이제 5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결과가 두 번째 영상부터
지금 15만이 됐으니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 고무적이죠. 저희랑 만나게 된 게 사실 강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때문인데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실험과 결과를 많이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 지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우선 지원 사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자책했던 부분이 여태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 오만했을까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월달 안에 공지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신청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라. 예전엔 지원 사업 자체가 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오중 능력이 없으면 뭐 지원을 받아서 하나, 의존을 하냐.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람 숫자가 중요한데, 그쵸. 일단은 내가 어차피 비용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합법적으로 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대표님들이나 사업 관련자분들을 통해서 보는 눈을 넓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지금 트렌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줬던 네. 부분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사업을 좀 개선시켜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도구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토박이 마을은 이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방향성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저희 토박이 마을은 크진 않지만 고객들과 친숙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하는 기업, 이게 목표예요. 그 안에서 다양한 뭐 먹거리들이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또 하고 싶은 것들은 저희가 작년에 강한 소상공인 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강원도의 맛과 이야기를 전하는 브랜드였거든요. 지금까지는 맛을 전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같아요. 틱톡에서 많이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전해보려고. 네, 그러면 스몰 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네. 초기 창업자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제 한 말씀, 이제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빨리 캐치한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많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고 오만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지금 내가 경제적인 요건, 역량적인 부분에서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겠죠. 오늘 그 토박이 마을 김성호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